여기서 이거 듣다가 내가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교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이거를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건 아직 계속 중이죠? 그죠? 아직 해결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건에 연루되신 피해자나 또 가해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모두 다 올해는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 혐의를 인정하냐 부인하냐에 따라서 사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혐의 인정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테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이 인정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의 진짜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경찰 조사를 한번 받으신 분이라도 이번 영상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피신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냐 부인하냐 이런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처음부터 하는 것은 아닌데 우선 경찰 조사의 대략적인 흐름부터 한번 보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조사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이런 식으로 흘러와요. 인적사항 확인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왜 와 있는지 아냐 이런 질문 하죠. 그리고 있었던 일 이야기 다 해봐라 이런 개방적인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맞냐 아니냐 이런 폐쇄적인 질문을 쭉 후속 질문을 막 한 다음에 말미에 가서 이제 보통 혐의를 인정하냐 부인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피조사자의 입장을 마무리하거나 재정리하는 의미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진행됐던 조사에서 피조사자의 입장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물론 이 질문을 하죠. 여기서 인정하냐 부인하냐 이 질문에 그냥 인정한다 부인한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강제추행 혐의가 길에서 손등으로 엉덩이를 쳐서 피해자의 의자에 반해서 추행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이 피해자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거나 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아니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합니다. 혐의 부인하는 거니까요. 간단한 문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등이 엉덩이에 닿은 것이 맞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경찰이 묻죠.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적이 있냐? 그러면 네, 엉덩이를 쳤습니다. 또는 엉덩이에 손이 닿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여기에서 경찰은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혐의를 인정하는 거냐? 라고요. 비슷한 질문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아니 또 뭘 대묻지? 내가 손으로 친 거 맞으니까 얘라고 했으니까 그냥 혐의 인정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니까 얘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인정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굉장히 간단하게 조사가 끝나고 네 하고 답변하면은 또 이제 조서를 열람시켜 줍니다. 그래서 조서 확인 쭉 하고 지장 찍고 집에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던 답변이 과연 잘한 걸까? 살펴볼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손등이 엉덩이에 닿은 것은 맞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팔을 흔들다가 지나가다가 뛰어가다가 등등등 자기가 의도를 안 했는데도 손이 닿은 거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라고 하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네 라고 잘 답변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혐의를 인정한다 라는 의미는 이 신체 접촉 사실 그러니까 손등이 엉덩이에 닿은 손등으로 ong덩이를 친 이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일부러 고의로 악의적으로 손등으로 엉덩이를 쳤다는 어떤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의미가 보태진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만 비로소 강제추행의 유죄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경찰들의 질문이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적이 있냐 이 질문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은 사실관계하고 추행의 고의를 동시에 묻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포함한 그런 형태의 질문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엉덩이를 친 적이 있느냐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냐 이 질문이 비슷한 듯 보이는데 전혀 다른 질문이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알아둬야 될 것이 그러면 추행의 고의만을 묻는 질문은 뭘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질문은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엉덩이 왜 만졌냐? 왜 쳤냐? 이런
이유를 묻는 질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엉덩이를 친 거냐? 뭐 이런 비슷한 질문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쭉 나열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만약에 손이 엉덩이에 닿은 것은 맞는데 일부러 만진 거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라고 하면은, 엉덩이를 친 적이 있냐는, 다시 말해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yes, 그런 사실만 있다, 이런 의미로 yes라고 답변을 하시고, 왜 엉덩이를 만졌냐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팔을 흔들다가 지나가다가 뭐 뛰어가다가 등등등 이런 닿게 된 이유나 배경을 설명하는 답변을 해야 하는 거고, 혐의를 인정하는 거냐라는 질문은 절대 아니다. 닿은 것은 맞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니까 혐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질문 비교해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의미뿐만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하는 입장인데도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고, 반대로도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이거 듣다가 내가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교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이거를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혐의를 인정하는 의미, 부인하는 의미 일단 이해를 하셨는데, 이걸 구분해가지고 진술하는 것이 정말 진짜 중요한지,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개해드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제가 수행해서 얼마 전에 끝난 강제추행 사건이에요. 내용이 보면은 동료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런 내용으로 고소된 사건이었고, 이분은 처음부터 사실 다툴 마음 없이 그냥 인정하고 합의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 입장대로 경찰 조사 받고 뭐 또 다 인정을 했죠. 그리고 반성문도 여러 번 제출하고 굉장히 합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1심 판결 끝날 때까지. 그런데 결국 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형량이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처벌이 좀 높다 싶죠. 왜냐면 초범이었거든요. 약식 기소가 안 되고 애시당초 정식 기소가 됐다는 것도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분이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저한테 항소심 부탁하려고 오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뭐 혐의를 다 인정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좀 높게 나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건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처벌이 높을까 이렇게 궁금했었죠. 그래서 이제 법원 가서 이제 기록을 갖고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분 진술이 이랬습니다. 제가 아까 경찰 질문들 이렇게 하고 비슷하게 재구성을 해봤는데, 경찰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허벅지를 쓰다듬은 적이 있느냐? 예, 쓰다듬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어요. 그럼 왜 쓰다듬은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술 먹다가 친근한 표시로 그런 겁니다, 라는 식으로 추행의 고의를 부정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말미 혐의 인정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이분이 예,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뭐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그런데 또 일부러 쓰다듬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해요. 이게 무슨 횡설수설이냐 싶죠. 아까 분명히 사실관계하고 추행의 고의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혐의 인정하는 거, 추행의 고의를 부정한다고 하면은 인정한다고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고, 정리도 안 돼 있어요, 기록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전혀 인정한 게 아닌 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술 먹다 친근한 표시로 그랬다고 하고 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입장이냐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와가지고 처벌 수준이 초범인데도 되게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검사가 항소를 또 한 겁니다. 일부러 만진 거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스스로 반성한다 그러고 선처해달라 그러고 유리한 건 다 하려 그러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싶지 않았겠어요? 검사가 볼 때도 징역 보내야 된다고 검사가 항소를 또 한 겁니다. 애시당초 정식 기소를 했던 거죠. 이게 문제였구나. 제가 이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나서야 제가 바로 이제 이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니, 인정했다면서요? 이게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본인이 1심 판결까지 이제 변호사 없이 혼자 쭉 이렇게 사건을 하셨던 그런 분인데, 본인은 스스로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이제 그러셨던 건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변호사의 중요성,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뭐 다시금 깨닫게 되는 뭐 그런 사회 아니겠는가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이분이 비록 혐의를 부인은 했지만은, 이거는 사실 이렇게 이제 진술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은 뭐 진짜 부인하려고 해서 부인한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 거고, 항소심에서는 추행의 고의까지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공소사실 인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우선 의견을 내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왜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했는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데만 뭐 제 의견서상으로만 서너 페이지 정도는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뭐 1심에서 부인을 했는데도 유죄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인정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어쨌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 있었던 사정 변경이요.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에 대해서 다시금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자,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결과가 어땠는지 보시면, 자, 선고유예를 받으셨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위한다. 굉장히 쾌거죠.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선고유예도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징역형의 선고유예도 아니었어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고 형종이 아예 바뀌고 그 벌금형이 선고가 유예가 된 겁니다. 최상의 결과죠. 판결문에서도 판사님은 이분이 부인하다가 인정한 것으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한 부분을 중요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 판결문의 양형 판단 이유를 보면은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을 했음에도 당심에 이르러서, 당심은 이제 항소심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사정 변경에다가,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한 것, 그 사정을 또 그런 내용만으로도 사정 변경이 있었다라고 봐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었던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종합해서 보면 원심형이 부당하다. 그래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 그래서 선고유예한다. 이렇게 감형을 해주신 겁니다. 이분 사실 선고유예가 나온 것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안 됐었어요. 합의가 안 됐는데 이 부인하던 것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인정을 했고, 그 부인하는 진술의 이유나 배경, 어떤 취지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했던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고, 물론 그런 이제 입장 정리를 잘 한 것만으로 선고유예가 나온 건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됐는데 공탁도 좀 했었죠. 그래서 공탁만으로도 선고유예를 받았던 그런 의미의 이제 판례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시작점은 두서없이 정리가 안 된 그런 입장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간결하게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잘 의견을 개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유의미한 판례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인정하고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최종적인 처벌 수준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던 만큼, 수사 초기부터 내가 지금 혐의를 인정하는 건지 혐의를 부인하는 건지, 혐의를 부인한다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건지, 아니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부인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별해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인식하시고 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내가 이거 영상 봤더니 내가 이렇게 잘못 진술한 것 같다 싶으시면은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또 수사 단계가 이미 경과한 시기라면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부를 정리할 때 간결하고 명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1심 판결을 받고 난 후라면은 항소심 단계에서도 이걸 정리를 잘 해서 또 의견을 이제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까 설명드린 이 사례처럼 또 감형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